자, 오늘부터 이제 그룹 발표를 할 텐데,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는 여러분 발표만 막 이제 신경 쓸 텐데, 일단 각 조들이 거의 반학기 동안 열심히 해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다른 조 발표할 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발표할 때도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는 게 좋듯이, 모든 조가 발표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라고요. 각 조당 주어진 시간은 15분 이내예요. 그래서 내가 한 2, 3분 남았을 때 이렇게 신호를 줄 테니까 내가 조기 앉을게요. 가끔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호를 주면 한 3분 내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조 준비됐나요? 네. 네, 우리 1조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마이크를 여기다 설치해 놨으니까 여기 근처에서 좀 얘기를 하면 잘 들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봉사활동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1조의 미디어학부 공학번 장한임입니다. 먼저 저희는 봉사활동이라는 주제의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예전에 봉사활동 연계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출해낸 개선점에 대해 소개해드린 뒤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저희가 봉사활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희 조원들 모두가 봉사활동이라는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가 더 늘어나서 혜택을 받는 이웃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 따뜻한 그런 생각에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봉사활동은 정책적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장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취업 8대 스펙으로 봉사활동을 선정할 만큼 봉사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정책적인 장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의 참여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트렌드, 주말에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트렌드 검색을 해본 것인데요. 봉사활동은 당연히 없었고 다른 활동에 비해서 봉사활동이 대단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봉사활동의 참여가 얼마나 저조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저희는 저희 주변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왜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일상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또는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서 또 봉사활동을 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껴서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봉사활동을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보다 여가활동에 가깝고 또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봉사활동자와 봉사활동자를 필요로 하는 곳을 연계해주는 그 연계 사이트들이 여기 보시는 교육청 학생봉사활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또 가장 크고 활발한 1365 자원봉사 포털 등의 그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들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가장 큰 1365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가장 첫 번째 1365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혹시 나에게 딱 맞춰진 내가 원하는 봉사를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처음에 소개되는 봉사활동들도 무작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모든 봉사활동들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봉사활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분류가 굉장히 구식이고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령 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봉사활동을 거르고자 한다면은 그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 이 정도에 한정돼 있고 또 통합봉사조회라는 그 탭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찾고자 해도 그 분류가 봉사 기간이나 그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또 봉사를 나눈 카테고리조차도 뭐 재해, 재난이 들어가 있는 등 취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봉사 포털들의 문제점들을 요약해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먼저 일단 봉사활동을 찾는 절차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취향을 반영한, 봉사자의 취향을 반영한 분류가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봉사자에게는 자신에게 딱 맞는 내 취향에 반영하는 봉사활동을 추천해준과 동시에 봉사단체에게는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그리고 완벽한 봉사자를 찾게 해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원기관에서는 본인이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봉사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함으로써 저희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타임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분석하고 또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를 분석함으로써 취향을 통한 취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취향에 맞는 봉사활동을 추천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고안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좀 입증하거나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봉사활동 연계 사이트들에서 모든 봉사활동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뒤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봉사활동들은 그 카테고리에 넣고 저희가 수정해야 되거나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식이거나 아니면 취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3명의 그 좋아요 페이지를 그 카테고리 안에 넣는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일단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가 좀 적어가지고 저희가 타임라인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3월부터 11월까지 올린 124개 업데이트를 정리해 보았을 때 종교, 기독교, 긍정, 그 종교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업데이트 게시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이 친구가 영어 교육과인 만큼 그 교육자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가 완벽한 교육자야 돼야겠다 뭐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또 일관성 있게 뭐 수는 많지 않았지만 라이크된 페이지에도 교육에 관한 페이지가 많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아까 모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종교 그리고 교육자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뽑아서 무작위로 선정한 그 다른 봉사활동을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이 분석 대상 1호에게.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이 더 직관적으로 끌리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해봤는데요. 먼저 영어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봉사와 그리고 무작위로 선정된 생활체육수영대회 봉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분석된 취향을 통해 제안한 봉사활동인 상단의 봉사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물어볼 때는 위치나 기간 그리고 모집 완료 여부 또 봉사자 유형에 무관하게 그냥 봉사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실행하였습니다. 또 이 친구가 종교에 관한 업데이트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는 무료급식과 또 무작위로 선정된 봉사활동의 중에서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역시나 저희가 분석된 취향을 통해 제안한 봉사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자면 두 번째 분석 대상도 문화행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도 사진 촬영과 관련된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역사,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페이지를 라이크 누른 것이 많았는데요. 이분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취향 분석된 봉사활동과 무작위로 선정된 봉사활동을 이렇게 옵션으로 드렸을 때 프로필 사진 촬영하는 그 취향에 기반된 봉사활동을 선호하였고 또 역사 왜곡 박람회 기획단 모집이라는 그 역사, 정치 그리고 사회 문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 봉사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듯이 스포츠에 관한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라이크를 눌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 축구팀 코치 보조라는 봉사활동과 무작위인 김장 담그기라는 봉사활동을 제안했을 때 당연히 일관성 있게 이러한 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번 구상해본 저희 플랫폼인데요. 먼저 그 지금 기존에 현재 나오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페이스북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뒤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취향을 분석한 다음에 처음에 첫 화면에 직관적으로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개인화된 봉사활동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 입장에서도 내가 기획하고 있는 내가 기획하거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봉사활동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나에게 딱 맞는 봉사활동을 봉사자를 추천해주고 또 그들의 SNS를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봉사 단체 입장에서 뭔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제안하고 그 트렌드를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어 뭔가 그들이 원하는 봉사자들을 더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 SNS 게시물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연령대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 뒤 그 타겟으로 하는 그 해당 연령대가 어떤 시기에 어떤 활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쪽은 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계획해 봐라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네이버 트렌드를 사용하는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때 개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적용하자면은 개강 시기에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봉사활동을 홍보하거나 할 때 그 학교 주변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라 이런 식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5, 6월, 11월에 높으니까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행사를 그때 기획하고 또 이제 저희가 분류한 봉사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높은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2월에는 독거노인 돕기 행사를 계획하고 3월에는 주민센터 이런 걸 제안할 수 있겠죠. 2월에는 독거노인 돕기 행사를 기획하고 3월에는 체육 활동을 하고 7월에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야영 이런 것을 기획해봐라. 그러면 이제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봉사활동자들이 더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플랫폼에 이런 식으로 방금 보여드린 화면과 같이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봉사활동이라는 주제 자체가 빅데이터랑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멀고 섞이지 못한 수도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이러한 저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보다 봉사활동을 재미있고 또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력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필요성에 대한 것 정말 잘 준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마 파일럿 설문조사 해가지고 봉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좋았고요. 그 다음 기존 사이트에 대한 나름의 문제점이 뭔지를 중심으로 이번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시해 준 것도 좋았고요. 트렌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각 시기별로 몇 월 달에 어떤 봉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그 시점에 그와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석 대상 1, 2, 3으로 넣은 거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많은지를 알아본 후에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추천하는 거죠. 예. 추천하시는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유익한 그 다음에 재밌는 그런 어떤 분석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조 한번 더 서보실래요? 1조. 자, 우리 큰 박수 고생했는데. 자, 고생했습니다. 자, 2조 그러면 2조로 넘어갑시다. 2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개봉 예정자 흥행 예측을 분석을 맡은 2조고요. 저는 발표자 성지연입니다. 저희 조는 영화 개봉 예정자 흥행 예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성, 필요성, 흥미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주제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중요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전국 관객 수나 극장 매출액이나 전국 스크린 수를 봤을 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는데요.
10년대에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달하던 한국 영화 총 관람객 수가 2011년에 1억 명에 달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7월에 벌써 1억 명을 넘겼고, 올해 안에 영화진흥위원회 분석으로는 2억 명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 산업 시장이 비약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화 산업의 성장은 이제 영화라는 것이 대중적인 문화 컨텐츠로 발돋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런 대중문화 컨텐츠인 영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고요. 또 과거 영화의 흥행을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이제 영화 산업이 앞으로 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화 예측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다양한 참신한 변수들을 밝혀냄으로써 다른 흥행 변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계 산업도 또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또 이러한 흥행 예측에는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측면에서 두 가지 양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는 흥행 변수 중에서 이제 내가 만드는 영화에 어떠한 변수가 누락돼 있고 부족한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을 보충해서 더욱더 질적으로 향상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적인 영화의 향상은 영화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스토리나 영상미와 같은 내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영화 산업 내에서 긍정적인 경쟁 현상을 만들 수 있겠죠. 또 영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예측된 흥행 성적을 통해서 영화를 선택할 때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소비 측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또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로 영화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의 흥행 성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영화의 흥행 성적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기존의 흥행 성적도 비교하고 또 내가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더욱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흥행 예측의 흥미성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흥행 예측 분석을 다음과 같은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흥행 변수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기존에도 이제 이렇게 어떤 영화가 흥행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저희가 제시한 것은 이제 SNS나 포털 사이트 검색 빈도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변수로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인 1 스마트 기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에 SNS나 포털 사이트와 같은 그런 빅데이터의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저희가 실행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변수가 영화의 흥행에, 영화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할까? 먼저 아마 배우를 보겠죠. 뭐 송강호가 주연이다 이러면은 뭐 그냥 믿고 보는 거고. 뭐 그리고 좀 영화를 좀 본다 하는 분들은 이제 감독도 볼 거예요. 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같은 유명 감독은 티켓 파워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러닝타임도 되게 중요한데요. 영화가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하고, 또 너무 짧으면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러닝타임도 적절한 러닝타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분석한 경기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도 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날씨나 개봉달, 요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 오는 날 아니면 여름에는 공포영화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겨울이나 뭐 춥고 눈 오고 이런 멜로 영화를 또 많이 보겠죠.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관련어 검색 빈도나 트위터 언급 빈도와 같은 SNS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해보았고요. 또 네이버 긍부정 검색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페이스북 연애중은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연애중이 많이 뜨면은 연인분들이 이제 영화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페이스북 연애중이 이제 많이 뜨는 시기에는 이제 영화가 더 많이 수출이 더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화 변수를 수집하는 결과 보시면 여기 이제 사라진 변수들이 몇 개 있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객 수에 보다 영향을 좀 적게 미친다고 본 변수들은 삭제를 했어요. 평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개봉 전에는 너무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점이 매겨지잖아요. 네, 그런 변수들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했고, 다운로드 수나 홈시어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 소수한테 보급돼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변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이버 긍부정 검색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후기를 쓸 때 이 영화 최악이었다, 돈 아깝다 이렇게 후기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보통 긍정적인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검색 순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긍부정을 균형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에 사라진 변수들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되게 시간 많이 들여서 막 트위터 검색, 페이스북 검색 이런 거는 되게 시간 많이 들여서 해봤는데, 이제 삭제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의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트렌드를 분석을 했는데 한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두세 명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세 명의 그런 인기도나 그 배우의 누적 관객수 파워 이런 거를 어떻게 평균을 내서 수치화를 시키냐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의 전문가 통계학과 임무 씨한테 부탁을 드려본 결과는 이제 이런 거는 한 지표 내에 이제 범주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한 번에 실행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겹게 삭제를 하게 됐고요. 개봉달, 러닝타임 이런 것들도 비슷한 이유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까 보시면 국적과 감독의 평균 누적 관객수와 스크린수, 배우의 평균 누적 관객수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스를 활용해서 회귀 분석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총 관객수와 이 네 가지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네, 이게 저희가 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그 사스 프로그램에서 도출되었던 표입니다. 보시면은 모델이 이제 저희가 활용한 변수예요. 4개를 활용을 했고, 퀄리티 토탈이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영화를 예측을 했느냐. 그래서 45개 영화를 예측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PR이 쪽으로 이제 괄호가 돼 있고 F 돼 있는 저 부분 보시면은 이제 오차범위인데요. 0.1%밖에 오차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분석이었다고 알 수 있고요. 보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게 R스퀘어라고, R스퀘어 부분이 이제 0.6374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0.5가 넘으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상관성이 높은 통계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출한 수식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막 머리 아프실 텐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지표를 0으로 잡고 외화의 지표를 1로 잡아서 국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감독의 누적 관객수를 곱하고, 관객의 평균 관객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수,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기존 개봉했던 영화들이 어떻게 흥행을 했는지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저희가 이 수식에 대입을 해서 예상을 했던 관객 수는 약 596만 명이었는데 실제로 누적 전국 관객 수는 639만 명으로 거의 좀 오차가 있긴 한데 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다음 거는 더 비슷해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경우 저희가 500만 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 관객수 489만 명이에요. 이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정도로 예측을 했고, 테이큰2의 경우에도 244만 명을 예측을 했고 실제로 230만 명, 아이스 에이지 4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마다가스카르 3도 158만 명을 예상했는데 162만 명이 누적 관객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개봉작에 데이터를 도입해 본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제 기존 개봉작들은
중간 이상의 흥행? 중박이라고 하죠. 중박을 친 영화들의 관객수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 지금 현재 누적 관객수 1위인 도둑들이나 바짝 추격하고 있는 7번망의 선물 광해 등 1000만 명을 넘은 그런 대박을 친 영화들은 이제 관객수 예측을 하는데 좀 오차가 많이 났어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도둑들의 경우 저희가 643만 명을 예상했는데 2배 이상인 129만 명을 기록을 했고, 나머지 영화들도 비슷하게 좀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예상치에서 많이 어긋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저희가 도입한 변수가 스크린 수, 감독의 누적 관객수, 감독의 평균 관객수, 그리고 국적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그런 변수를 제외해서 아까 저희가 수치화를 하는데 실패해서 회귀 분석에 활용하지 못했던 변수들, 뭐 예를 들어 스토리 자체의 측면이라던가 배우의 인기도, 그리고 뭐 그런 러닝타임과 뭐 계절과 시기 관련된 그런 다양한 변수들, 그런 다른 변수들이 크게 이 영화들의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분석 사례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책적 시사 및 제한입니다. 네,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외화의 경우에 한화보다 훨씬 더 그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낮다고 분석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국적이 영화의 흥행 성적과 굉장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외화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나 스토리 측면이나 영상미 측면에서 이제 관객들한테 많이 어필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한국 영화가 외화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흥행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질적으로 많이 향상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 한화가 외국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많이 수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관련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분석 결과 아까 그 표에서 제대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누락을 됐는데, 배우의 라인업은 국적보다 오히려 훨씬 더 그 영화의 흥행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화 제작비 중에서 배우 개런티가 거의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한 배우 개런티 인플레 현상을 좀 지양하고, 과도한 스타 마케팅을 지양을 하고, 오히려 더 스토리나 이제 영상미 측면에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상위권의 흥행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와 같이 스크린 수라던가 뭐 배급사 이런 변수들보다는 이제 영화 스토리나 그 영화의 영상미와 같은 그런 질적인 측면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 요인 외에도 내적으로 우수한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흥행을 위해서는 다른 요인보다도 이런 질적인 컨텐츠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분석이었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실제 예측 모델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영화 산업에서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이 뭐 영화 예측을 하겠죠. 흥행 예측을 한 다음에 스크린 수를 잡겠죠. 근데 이건 이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스크린 수가 가장 중요한 그 흥행 예측 요인이죠. 왜 영화관 안에서 몇 관을 운영하느냐가 어차피 관객 수를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 스크린 수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의 스크린 수를 잡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런 이제 방정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2조에서는 정말 제대로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변수를 가지고 실제 예측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도는
훨씬 더 많은 변수를 집어넣은 방정식에 비해서는 부족할지라도 본인들의 실제 이용 가능한 그 변수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방정식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기존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본 결과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지를 실험해 봤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다. 저희가 본래 이 수업에서 갖고 가고자 하는 그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름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어떤 제한점을 제시해 준 것도 고민한 전적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진행된 이 모델을 좀 더 이제 보완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향후 아마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본인들이 이 모델을 잘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조 수고하셨는데 다 한번 써볼래요? 자, 2조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보여져요. 예. 자, 3조. 우리 3조로 갑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3조의 프로젝트 배수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곽지영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사용해서 저희 조가 빅데이터로 저희 주제를 분석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무슨 표인지 아시겠나요? 주황색 선은 배추값을 뜻합니다. 킬로그램당 배추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보시면 배추 가격이 등락을 매해 정확하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를 보다가 배추의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배추가 지나치게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내려갈 때 정부의 대책은 첫 번째로 수급 안정 지침서를 발동을 합니다. 수급 안정 지침. 배추의 생산량이 지나치게 늘어서 가격의 폭락이 예상될 때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로 나누고 경계 단계에서는 배추를 3만 톤을 폐기를 합니다. 이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심각 단계를 발동을 하는데요. 배추가 계약된 물량이 있으면 아예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도록 시장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수급 안정 지침서에 따르면 8만 톤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과의 연계를 통해서 배추의 수요 확대 노력을 하는데요. 김치 일찍 담그기 운동, 김치 나눠 먹기 운동 등을 합니다. 하지만 김치를 일찍 담그고 김치를 나눠 먹어서 수요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대책은 배추 가격의 폭락을 막는 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추의 가격 폭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문제의 답이 배추 수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산시의 배추 수출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2013년에 충남 아산시에서 대만에 170톤을 배추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궁금해서 아산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팅 담당자가 우연히 대만에 갔다가 농산물 박람회를 갔는데 대만 사람들이 샤브샤브를 먹고 그 샤브샤브에 한국의 배추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산시에서 배추를 한번 수출해보자 해서 대만에 배추를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대만 요리인 샤브샤브와 한국의 배추가 궁합이 무척 잘 맞아서 170톤을 수출하고 올해에도 비슷한 양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배추를 수출할 수 있다면 가격의 폭락을 막는데 대단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아산시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농산물 박람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배추 수출 지도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배추 수출이 가능한 지역을 탐색을 해서 지도로 그려서 이제 배추 수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저희가 구글 트렌드와 세계 암 진단 지도, 세계 한인 분포 지도, 그리고 한인 분포 지도에서 저희가 미국을 따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한인 분포 변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구글 트렌드에 한국 배추와 관련한 검색어들을 다 하나씩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cabbage는 한국 배추의 이름이고요. 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에서 배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웰빙입니다. 뭔가 저희 주는 건강하게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으면 배추는 몸에 좋은 야채니까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웰빙도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호주가 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지테리안입니다. 베지테리안이 있는 나라는 배추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들을 수출을 하더라도 다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에이시안 레스토랑. 에이시안 레스토랑이면 중국 요리나 한국 요리나 동남아 요리를 아마 뜻하는 것일 텐데요.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의 국가 요리들은 대부분 배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안 레스토랑을 많이 찾는 국가라면 배추의 수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호주, 싱가포르, 미국. 벌써 좀씩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배추가 들어가는 요리인 샤브샤브와 김치에 대해서 한번 쭉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우 희망적이게도 두 요리에 대한 관심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김치고요. 파란 선이 샤브샤브입니다. 그래서 샤브샤브에 대한 관심은 일본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김치에 대한 관심은 브루나이,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트렌드 다음으로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것은 배추의 암 예방 효과였습니다. 네, 배추가 유방암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돌형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좋은 성분이 배추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한 재단에서 분석한 세계 암 진단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저기 네모 막대가 암의 그 종목을 나타낸 거거든요. 첫 번째가 폐암이고 두 번째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방암은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주, 북미,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이런 식으로 유방암의 순위가 나타나길 바랬었지만 하지만 사실은 서유럽, 호주, 북유럽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유방암 발병률 순위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베리어블로 생각했던 건 세계 한인 분포 지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북마리아나 군도라는 곳에 배추를 수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북마리아나 군도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섬의 모임인데요. 이곳에 어떻게 수출을 했는지를 알아보니까 북마리아나 군도를 2주에간 한인회에서 한국의 배추를 너무 먹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곳으로 수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이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배추의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인 분포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근데 저희 조에 중국분이 조원으로 계시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으로 배추를 수출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국 배추와 매우 비슷한 품종의 배추를 이미 자국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풍년이 났을 때에는 배추 한 통당 가격이 29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수출을 하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미국 내 한인 분포 변화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는 저희 한국에서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에서 집중을 했던 건 한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의 수출로를 미리 개척을 해 놓으면 앞으로 미국으로의 배출 수출을 양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구글 트렌드, 암 지도, 그리고 한인 분포 지도까지 전부 다 합쳐서 프로젝트 배수지의 결과를 내어보았습니다. 자, 배추 수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계속 상위에 분포되었듯이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암 발병률도 높으며 또 아시안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인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김치나 이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서 배추 수출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대단히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시장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호주에 수출하면 뉴질랜드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영국은 구글 트렌드나 아니면 한인 분포도나 별로 이렇게 높은 상위권에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유럽 시장을 개척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한인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내에서 어느 부분으로 과연 저희가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는 20% 이상의 한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렇게 한인의 이 주들이 한인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이 주들을 노릴 때 가장 많은 배추를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것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배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기회가 별로 있지가 않은데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서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본 것 자체가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대추 파동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삶과 가격의 안정화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출로를 개척하고 그러함으로써 소비 가능성을 높여서 이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구글 트렌드나 암 발병 지도나 한인 분포나 이런 걸 전부 찾을 때 각 국가별로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는 한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고 이 국가는 한류 마케팅이 잘 먹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을 저희가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만에서는 샤브샤브, 싱가포르는 김치, 그리고 미국은 건강 항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다 빠르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3주의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세조의 발표를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흐뭇한지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자 2조하고 좀 다른 점은 2조는 영화 흥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고민하다가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존의 흥행 예측에 대한 상당히 많은 변수들 플러스 비정형 데이터였는데 어쩌면 3조는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배수지라고 하는 배추 수출 지도라고 하는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3가지 혹은 4가지에 이르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농수산물이라든지 정부에 1인 자료가 있고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컨텍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내에 이제 배추를 아까 이렇게 딱 보낼 때 증가율을 봤잖아요. 근데 어쩌면 증가율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적은 사람, 원래 한인이 적어. 근데 좀 증가가 많이 된다. 이러면 증가율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한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현재 한인 수, 그 다음에 이제 증가율, 이렇게 봤으면 아마, 이 칼기가 날아가서 배추를 수출할 때도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간접 광고는 칼기였나요? 아시아나가 아니라 칼기였습니다. 자, 3조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나는 우리 3조가 이걸 한다길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정말 재밌는 결과를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수. 자, 4조, 우리 4조 갑시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4조 그 성형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파생되는 부작용을 발표하게 될 경영학과 건강과 남민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을 성형을 해보고 싶다 또는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 성형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의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형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 문제점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성형이라는 이 주제와 인식조사라는 측면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데이터와 방향성을 정하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성형 트렌드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그 위험성과 대책 마련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성형수술이 언제 최초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기록에 따르면 세계 1차 대전 때라고 합니다. 화면 속에 있는 이 인물이 최초의 성형수술을 받은 월터 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차 대전에 참전하여 얼굴에 그 눈꺼풀 주위에 있는 피부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면 이 새로운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는 지금과 달리 성형수술이 재건과 치유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형 트렌드를 한번 파악해 볼 텐데요. 1950년도에 한국에 처음 이제 성형수술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목적의 성형이 성형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용 위주의 그 성형이 시작되었는데요. 서양 외모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 성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쌍꺼풀과 코 등 이목구비 중심의 수술이 성행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악수술, 안면 윤곽술과 같은 고위험 성형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연관어를 통해서 2000년도에 그 트렌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시술, 성형수술, 성형중독, 보톡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시술과 보톡스와 같은 간단한 시술과 더불어 성형부작용, 성형중독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2013년도 주요 연관어를 보시면 남자, 양악수술, V라인, 의료건강 중국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그 취업성형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남성들도 성형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는 달리 V라인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 성형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관광으로 올 만큼 성형수술의 시장이 매우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긍정어, 부정어 검색 결과인데요. 부정어보다는 긍정어가 약 3,000개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데요. 이러한 이면에는 외모 지상주의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김태희길 원하지 신봉선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상속자의 주인공인 이민호이길 원하지 김재동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러한 외모지상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뚱뚱하다가 주는 이미지는 싫다, 놀리다, 가난하다인 반면에 날씬하다가 주는 이미지는 부럽다, 착하다, 네, 어리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못생겼다와 이쁘다를 비교해 보면 이쁘다가 주는 그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썰전에서 성형과 예쁜 외모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10대에서 40대의 과반수의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가 성형 미인이어도 괜찮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30대의 남성은 70% 이상이 괜찮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신봉선이기보다는 김태희길 원하는 남성들의 심리를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인데요.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을 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인식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겠다거나 또는 해도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성형 열풍의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미디어의 영향인데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자신이 성형을 했다고 당당히 밝히는 시대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성형돌이라고 하는 광희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성형수술을 해서 연예인이 됐다고 할 만큼 성형 예찬론자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했다고 이렇게 당당히 밝히는데요. 그 당당하게 밝힘 속에서 사람들은 성형수술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렛미인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역시 비포 앤 애프터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극적인 외모 변화를 매우 중요시하게 보여줍니다. 성형수술로 인해 힘들었던 점이나 부작용들은 빼놓고 말이죠. 미디어의 매체에서 광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조가 성형외과 그 광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약 100개 정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100개가 물론 스몰 데이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빅데이터라는 빅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라 저희한테는 큰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외모적인 특성이 가장 많았는데요. 예쁘다, 세련되다, 자연스러움과 같은 표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가격인데요. 착한 가격, 눈, 코, 입, 패키지로 200 등과 같은 광고들을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인데요.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라는 표현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벤트성 광고인데요. 수능 이벤트 또는 겨울방학 이벤트 등과 같은 광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빈도가 낮은 안전성인데요. 부작용이나 안전함과 같은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00개의 광고를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안전에 대한 언급은 19번이었습니다. 그중 단 한 건도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이뻐질 수 있다라는 것만을 강조했는데요. 외모지상주의와 더불어 이 미디어의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환상들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 얼마나 인식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김유진 학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앞서서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서 성형에 대해서 검색했는데요.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성형 부작용을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성형 부작용을 검색해보면 뭐 예뻐지다, 자연스러운, 또 간단한,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뭐 깔끔한, 뭐 이런 검색어가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형 부작용은 외형상의 뭐 자연스러움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뭐 어색한 모습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한번 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형 부작용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전에 보신 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광고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도 뿌띠 성형이 쉽고 빠르니까 간단하다, 부작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성형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희 조가 이 발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성형 부작용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뭐 피부가 괴사한다던가 뭐 피부 속에 들어간 필러가 움직여서 뭐 얼굴이 뭐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던가 그런 모습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신부 성형, 취업 성형, 뭐 수험생 성형, 성형 관광 등 성형을 권하고 있고 필수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성형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대책 마련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이것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밝힌 성형 의료 구제 건수입니다. 총 우리가 5명 중 1명이 성형을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형을 하고 있는데 130건, 90건밖에 부작용 사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카페나 인터넷을 통해서 부작용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를 겪고 있는 걸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어디다 항의를 해야 되는지, 어디다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 성형부작용 피해 카페에는 총 합 10만 명이 넘는 회원수들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형 피해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카페에서 글로써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자기가 후회된다, 괴롭다, 죽고 싶다, 자신감이 없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14명이나 돼서 거길 못 가겠다, 이런 사회적으로 도태되어 있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100개의 광고 사례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성형 광고에서 의료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흉터가 없는, 부작용이 없는 이라는 단어를 쓰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광고에서 그 단어들을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소, 인식 개혁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히 렛미인의 경우는 턱관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치료해준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 불필요한 성형까지 함께 코 성형, 이마 성형, 다이어트 등등 함께 해주면서 한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 역전됐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건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성형 도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현이의 힐링 라이프인데요. 이거는 개인 단체지만 성형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 상담도 해주고 재건 수술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힐링 라이프와 범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차관해서 성형수술 피해자를 의료사고로 인정해서 피해자를 구원해주고 성형 재건을 도와서 다시 사회에 참여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운영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코 수술뿐만 아니라 지방흡입, 유방수술, 쌍꺼풀 수술 등에서 우리가 성형세라고 해서 10%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복지부 재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성형 피해자들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일반인들의 인식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성형 문화를 좀 더 깨끗하게 바르게 정착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5%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성형에 대한 비율을. 그리고 또 외국에서 성형 관광으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좀 부끄럽고 창피한 타이틀일 수 있지만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좀 깨끗하고 바르게 정착시켜서 올바른 성형 문화를 만들어 난다면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4조 이제 성형 부작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앞조나 이제 그 전조와는 좀 달리 실제 성형 부작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성형 부작용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짜 다양한 데이터를 줬죠. 그래서 성형 광고에서 실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형의 이제 연관어 분석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작용 성형 부작용에 대한 이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제안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고생했고요. 우리 사조 한번 일어서 볼래요? 자, 재밌는 또 우리 성형 부작용에 대한 사조, 우리 큰 박수로. 자, 5조 어디 있어요? 5조한테 내가 그 선택권을 줄게요. 지금 시간이 우리 다음 수업이 30분부터니까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오늘 해도 되고 아니면 목요일날 첫 번째 발표를 해도 되고. 목요일날 첫 발표. 목요일 첫 발표 할래요? 예. 그러면 5조는 목요일 첫 발표를 하고 대신에 10조 어디 있어요? 10조. 10조는 다음 주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5조부터 9조까지 다음 주에 발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조의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기존의 어떤 봉사 사이트의 문제점 제기하고 재밌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2조는 영화를 흥행하는 예측하는 어떤 직접적인 그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 3조는 아주 창의적으로 이제 배추 수출 지도라는 것들을 한번 그려봤고 4조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 4조 모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방식대로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이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자, 5조부터 9조까지는 다음 또 수업의 발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쪽에 지금 수첩구 안 적었죠? 이쪽에. 지금 돌고 있어? 그래, 이름만 써, 이름만 빨리 쓸래요? 자, 나머지 조는 그러면 목요일날 뵙도록 합시다.